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평범한 삼겹살 저녁 자리에서 터져나온 며느리의 한마디가 한 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박모 씨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농부죠. 아들 내외와 함께 3대가 모여 사는 그런 전형적인 시골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기 좀 구워드릴까요? 며느리 은정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온 며느리였죠. 오, 그래. 고맙다. 삼겹살로 하자. 박 씨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2명도 할아버지 고기 하며 좋아했고요. 저녁 6시경 마당에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상추와 마늘, 된장찌개까지. 아이고, 냄새 좋다. 할아버지, 빨리 구워주세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기가 반쯤 익어갈 때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져 가는 게 보였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불편해 보이네. 박 씨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은정아, 어디 아픈 데 있니? 아니요, 아버님.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뭔가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뒤집으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할아버지가 구워준 고기 맛있지? 네, 맛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대답했지만 맨날 삼겹살이네요. 며느리의 입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엥? 뭐라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박 씨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맨날 삼겹살이네요 라는 뭔가 불평스러운 톤의 목소리를요. 아, 그게 다른 고기가 좋았나?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말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한 게요. 요새 고깃값도 많이 올랐는데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 걸로 저녁을 해결한다는 게 중얼중얼 혼자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들은 눈치를 보며 여보, 뭔 소리야. 그냥 맛있게 먹자.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참 편하시겠어요. 그냥 먹기만 하시면 되니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 씨의 젓가락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그런데 며느리가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온 고기를 아버님은 그냥 앉아서 드시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가요?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농사일로 고생해서 번 돈도 모자라서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던 자신이 갑자기 모든 게 부끄러워지고 화가 나고 서러워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만 먹는다고?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번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 씨가 불판을 확 들어서 쾅! 마당 한복판에 엎어버렸습니다. 고기며 불판이며 모든 게 바닥에 널브러졌죠. 아버님, 할아버지,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박 씨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얹혀 살지 않겠다. 그리고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가정이 며느리의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박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박 씨는 그날 밤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에서 4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었죠. 하지만 들어가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달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바닥은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2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가져온 거라곤 얇은 이불 한 장뿐. 차가운 바닥 때문에 등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쿡쿡, 쿨러. 감기라도 걸리는 건 아닌지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배는 고프고, 아,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사실 말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온 고기를 아버님은 그냥 앉아서 드시기만 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첫날 밤을 버텼습니다. BGM 활기찬 새소리, 박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거든요. 일단 물부터 구해야겠다. 다행히 30년 전 이 산에 올라와 본 기억이 있었어요. 어디쯤에 약수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있었습니다. 작은 바위 틈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맑은 물. 오, 이거다. 손으로 받아서 마셔보니 정말 시원하고 달았어요. 산속 약수 특유의 그 깔끔한 맛. 그래, 이것만 있으면 일단 살 수 있어. 플라스틱 물통을 가져오지 않은 게 후회되었지만 집에 있던 낡은 양은 주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물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나요? 산속에서 발견한 약수의 그 달콤함,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음식 문제였습니다. 첫날은 그냥 굶었어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둘째 날 박 씨는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먹을 만한 풀이라도 있을까? 어릴 때 할머니에게 배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이거 취나물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뜯어서 씹어봤는데, 으액, 쓰다. 생으로 먹으니까 너무 써서 뱉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 맞다. 데쳐야 하는구나. 하지만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도토리였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토리들. 이거라도 먹어보자. 하지만 생도토리는 너무 떫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 결국 둘째 날도 굶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정말 배가 고파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흘째 되니까 오히려 배고픔이 덜해지더라고요. 이게 단식 효과인가? 나흘째 되는 날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불을 피워보자. 오두막에서 마른 나무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배운 방법을 써봤습니다. 돌멩이 2개를 계속 부딪혔는데 딱, 딱, 딱 1시간을 해도 불꽃 하나 안 튀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때 생각난 게 돋보기였습니다. 다행히 작은 돋보기를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햇빛을 모아서 마른 풀에 집중시켰더니 연기가 조금씩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후후후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니 타닥 됐다. 불이 켜졌어. 그 순간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문명의 이기 없이 직접 불을 피워본 적 있으신가요? 그 성취감이 어떨지 댓글로 상상해서 써주세요. 이제 취나물을 데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에 끓여보니 쓴맛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와, 맛있다. 소금도 없고 아무 양념도 없었지만 그때만큼 맛있는 나물은 처음이었대요. 그날부터 산나물 박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어린 순, 참나물, 민들레.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틴다. 오두막을 제대로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에서 쓸만한 나무들을 주워다가 지붕 구멍을 막았습니다. 문짝도 다시 달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아서 보온도 했어요. 이제 좀 사람 살 것 같네.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도 만들었어요. 바깥쪽에 돌을 쌓아서 화덕 비슷한 걸 만들고 이제 요리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작은 텃밭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져온 씨앗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상추씨, 무씨. 이거라도 심어보자. 흙을 파고 씨를 뿌리니 며칠 후 작은 새싹이 올라왔어요. 오, 잘한다. 그 순간의 감동이란.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하지만 밤만 되면 외로웠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아서 바빴는데 해가 지고 나면 정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가족들은 뭘 하고 있을까? 손자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우리 손자들 할아버지 찾을까? 그리고 아들 생각도 내가 너무 성질 부렸나? 하지만 며느리 생각이 나면 또 화가 났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나? 밤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시간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 저 별들도 혼자 떠 있네. 어느 날 밤에는 늑대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동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희도 혼자구나. 여러분은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박 씨가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 중에 책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소설책이었는데, 이거라도 읽어보자.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TV, 스마트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책이 유일한 오락이었거든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가며, 이런 깊은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명상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30분씩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사그락거리는 소리.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던 다람쥐들이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요. 무서워하지 않네. 도토리를 던져주니까 받아먹더라고요. 고라니도 가끔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바라만 보다가 가더라고요. 너희들도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까치 한 마리가 특히 친해졌어요. 매일 아침 오두막 지붕 위에 와서 까악까악 울어주는. 야, 너는 내 알람 시계구나. 그 까치한테 이름도 지어줬어요. 까망이라고. 까망아, 오늘도 안녕. 까악. 정말 대답하는 것처럼 울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동물과 교감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특별한 느낌 댓글로 나눠주세요. 박 씨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사람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소중함을. 2달째가 되자 작은 텃밭에서 첫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추가 제일 먼저 컸어요. 와, 내가 기른 상추다. 그 맛이란 어떤 유기농 상추보다 맛있었어요.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봐서 기른 거니까요. 무도 작지만 동그랗게 자라고 있었고 도라지도 하나둘씩 캐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급자족이네. 산나물과 텃밭 채소로 만든 비빔밥. 양념은 없었지만 그때만큼 맛있는 밥은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게 진짜 밥맛이구나. 가끔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박 씨, 뭘 먹고 사나? 산에서 나는 걸로요. 충분해요. 정말 충분했어요. 적게 먹어도 건강했고 몸도 가벼워졌고 도시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들이 사실 필요 없었구나. 체중도 10kg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올라온 산이었는데 점점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 갔어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며느리의 말도 다시 생각해보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표현을 좀 다르게 하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산에서 혼자 지내며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평생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오며 진짜 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일까? 그런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누가 박 씨를 찾아온 걸까요?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6개월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왜 올라왔어? 나는 괜찮다. 박 씨는 쌀쌀맞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반가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이야? 내 아내가 한 말이 맞는 걸?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은 말이죠. 아들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시집살이의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는 것, 그날도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였다는 것, 은정이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박 씨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썼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왔는데 그 스트레스를 아버님께 푸는 식으로 말해버렸어요. 아버님이 평생 고생하셨다는 걸,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감사함을 표현할 줄 모르고 오히려 상처만 드렸네요. 돌아와 주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아버님이 그리워요. 며느리 은정 올림. 편지를 다 듣고 나서 박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소통이 부족했던 거죠. 그날 밤 부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3일 후 박 씨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며느리와 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자들이 달려왔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님, 죄송합니다.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박 씨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면서요. 아버님, 이 고기 어때요? 맛있나요? 그래, 맛있다. 고마워. 다음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아니야, 뭘 해도 맛있어. 우리 가족이 함께 먹으면.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첫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번질 수 있어요. 둘째,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셋째,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넷째,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박 씨가 산에서 보낸 6개월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화해와 이해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